뭐 우리뿐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폭설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이런 웃지 못할 광경도 아찔한 광경도 펼쳐지는데요. 정말로 아슬아슬한 장면이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앵커님은 혹시 자동차 눈썰매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안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봤는데요. 좀 시대에 뒤떨어지시는 아하. 건가요? 아, 그래요? 네. 이 자동차 눈썰매라는 게 뭐냐면 자동차에 줄을 매달아서 썰매를 끄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폭설이 이어지면서 이 자동차 눈썰매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설마요? 영상을 보시면은요. 어허. 네. 이곳은 내장산 국립공원 주차장이에요. 아, 우리나라인가요? 네. 눈이 많이 내려서 주차장에 눈이 쌓여 있는데 그대로 얼어붙어서 빙판이 됐습니다. 어허. 그런데 이곳에서요. 보통 예전 같으면 그냥 썰매를 탔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그냥 썰매가 아니라 자동차에 줄을 매달아서 썰매를 끌면서 그 속도를 즐기는 아주 위험천만한 아이고. 썰매예요. 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위험한 자동차 눈썰매를 즐기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어린 아이들도 이 썰매를 타는 모습입니다. 네. 자, 일단은 자동차 눈썰매라고 합니다. 이걸 이용해 보신 분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뭐랄까 뭐 스릴을 느끼지. 이래 굉장히 좋아하고.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언뜻 봐서는 공간은 그나마 비교적 넓은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저기서 뭐 차로 이동하면 얼마나 넓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자동차 뒤에 썰매를 단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주차장이거든요. 아하. 내장산 국립공원 주차장인데 아. 넓이가 축구장 10개 넓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굉장히 넓은데 저희가 어떻게 이 자동차 썰매 타기 좋은 곳이라고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주말에 수십여 명이 저기를 찾고 아이들이 스릴을 느껴서 좋아한다 이러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하는 레크레이션, 엔터테인먼트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네. 저곳으로 몰린다는 겁니다. 물론 100번 양보해서 김복준 의원님 예. 아이를 기쁘게 해줄 요량으로 저런 행동했다고는 생각됩니다만 일단 위험합니다. 저거는 아이 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하.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는 부모의 전형적인 그런가요? 그 잘못된 아하. 놀이 문화예요. 네, 죄송합니다. 왜 네네. 그러냐면 저 썰매를 그 자동차하고 연결해서 저 줄이 있잖아요. 네네. 그 과정에서 줄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얽힐 수 있어요. 그런 부분, 그런 경우에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가다가 저 급한 경우가 생겨가지고 그 브레이크 잡으면 자동으로 썰매가 차 밑으로 밀려 들어갈 수밖에 그러겠네요. 없거든요. 차 밑으로. 네. 저런 경우는 큰 사고로 또 전이 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기는 빙판이잖아요. 네. 빙판에서 사실은 차도 마음대로 제어가 안 돼요. 그러겠네요. 그런데 맞아요. 또 다른 차까지 와서 있다 그러면 서로 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다칠 수 있습니다. 그걸 저런 제가 건 하면 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 내장산 국립공원 공단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산 국립공원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해서 눈썰매를 타는 행위는 자연공원의 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더불어서 탐방객의 안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탐방객분들께서는 저희가 그런 취지를 말씀을 드리면 모두 수긍을 하고 잘 따라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분들께서는 제약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불쾌감을 표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과태료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자동차 눈썰매는 일단 불법이란 얘기네요. 일단 지금 조금 전에 저 내장산 국립공원 내 주차장에서 탄 거는 일단은 지금 현재 자연공원이잖아요. 이 관리에 지장을 주고 김복준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너무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이제 3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조기 말고요. 네. 동네 이제 이면도로도 있고 뭐 이런 네네. 도로에서도 자동차 눈썰매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거는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 엄연히 불법이고요. 네. 저번 주 눈 많이 왔을 때 혹시 그 영상 기억나세요? 어떤 분이 스키를 타고 맞아요. 있대요. 네네. 그게 만약에 인도 아니고 도로에서 스키를 타고 있으면 그건 역시 그것도 불법이니까요. 물론 본인은 눈 와서 신나서 스릴을 즐기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불법 여부를 떠나서 말씀하셨던 건 너무 위험한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단요, 이 자동차 눈썰매를 하고 있는 나라가 조금 전에 그 관계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실제 해외에서는요,
정말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자동차 눈썰매를 모르는 것이 안전한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일에 러시아의 한 빙판길에서 자동차 눈썰매를 타던 10살 어린아이가 목숨을 잃을 뻔한 상당한 위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영상을 보시면요. 네. 거대한 빙판길 위에 저 멀리 썰매를 매달고 달려온 차량이 보이죠? 근데 십자 상태로 다른 차량이 오다가 그대로 세상에. 진동을 합니다. 깜짝 놀란 사람들이 사고 현장으로 가보는데요. 세상에. 썰매 타고 있던 아이가 아유. 무사한지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정말 저희가 충돌 직전에 화면을 멈췄습니다만 정말 큰일 난 지금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하정은 평론가님. 예, 저기가 러시아 아무르주의 한 저수지라고 하는데 저수지가 얼어붙어서 저렇게 썰매 타러 나온 것 같은데 저 넓은 공간에 자동차 딱 2대밖에 안 보이는데도 한순간에 이렇게 잠시 방심하면 저렇게 위험한 천만한 순간이 펼쳐지는데 네. 내장산 국립공원에는 수십여 명이 몰린다고 하니까 아유, 그게 세상에.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네. 저 아이는 다행히 자동차 밑으로 들어갔는데 상처만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네. 정말 다행인데 언제든지 위험한 사건이 터질 수 있으니까 지금 네. 자동차 눈썰매 이런 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저 러시아에서의 사고 난 장면을 보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앞서 네. 김복준 의원님 설명처럼 저 눈 빙판길 위에서는 자동차가 그 아이를 봤다 하더라도 제어가 일단 잘 안 되네요, 자동차가.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 인터뷰하신 분이 뭐 아이들 스릴도 즐기고라고 말씀하셨는데 할 때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거 네. 말고 또 튜브 썰매라고 혹시 아세요? 어? 튜브 썰매도 네. 그것도 요즘에 워낙 춥고 워낙 눈도 많이 오고 하니까 네네. 러시아에서 좀 많이 하나 봐요. 하하. 근데 튜브 썰매 이 재미를 즐기려다가 사망 사고가 계속 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 지난 9일에 한 남성이 튜브 썰매를 타다가 제어를 보니 못해서 나무에 들이받아가지고 숨졌던 사례도 있었고요. 3살 소녀가 엄마하고 함께 이 튜브 썰매를 타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던 일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튜브 썰매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동차 썰매도 그렇고 위험해서 뭐 정말 인사사고가 날 만한 그런 일들은 맞아요. 아무리 재밌다고 아무리 스릴이 있다고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든지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한때 이 스릴, 쾌감을 쫓다가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온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는 정인이 양부모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하정은 평론가님. 예, 작년 10월 13일에 그 이 양 입양모 학대 끝에 숨진 것으로 조사된 정인이 그 사건의 첫 번째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 40분에 한 40분 정도에 걸쳐서 펼쳐졌거든요. 네. 그 재판이 일어나는 동안에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고 네. 그다음에 시민들도 법원 주위를 가득 메웠다고 하고 그다음에 법원 근처에 조화가 수백 개가 이제 모였는데 아유. 조화에는 문구들이 아이는 소유물이 아니다. 맞아요. 살인죄로 처벌하라. 네. 이런 문구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재판이 열리는 그 시간 동안 온라인에서는 정의나 지켜줄게라고 하는 실시간 검색어를 띄우는 실검 챌린지가 열렸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오늘 오전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많은 시민분 지금 조화도 지금 보여드립니다만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공분하는 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던 것 같고요. 정의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이 양모와 양보에 대한 분노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일단 양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호송차를 타고 들어옵니다.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양모가 타고 오는 이 호송차를 가로막고 또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고요. 이 양부는 이제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과연 저 많은 분들 사이로 양부가 뚫고 나올 수 있을까? 아무래도 아무리 양부가 우리 분노를 많이 자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안전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원에 이제 긴급 신변보호 조치 요청을 했는데 그래요. 문제는 신변보호 요청 이제 청사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신변보호를 해주려고 했는데 청사가 문을 열기 전에 이미 도착해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분노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이 아까 40분 정도 진행이 되고 끝이 났는데 이제 그럼 양부가 결국 법정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 많은 분들이 양부를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해서 이제 소리를 지르셨는데 이제 경찰이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이렇게 호송을 해서 양부를 데리고 나오고
양부가 뛰어갑니다. 뛰어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승용차를 타고 나오는 과정에서 또 많은 분들이 양부의 승용차를 둘러싸서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요. 정인이의 정말 천인 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정인이의 양모 그리고 양부 법정에 들어갈 때 모습과 나올 때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으면 눈덩이를 던지는 것도 모자라 일부 시민분들은 절규하고 고함치다가 실신까지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분들은 무엇이 그토록 분노케 만들어서 자신의 자식도 아닌 일에 저렇게 추운데 저 법원까지 나오게 됐을까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딸 가진 아이의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스스로 이 시위에 좀 참여를 하고 해당 가해자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고 그다음에 이 정인이의 희생이 두 번 다시 좀 이런 아이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살인죄로 기소가 돼서 그 여자가 살인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들으신 것처럼 많은 시민분들이, 많은 국민분들이 저 양모와 양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검찰의 입장은 뭘까요, 김복준 의원님? 네, 일단은 최초에는 검찰에서 아이한테 가해진 그 강한 어떤 그 둔력이라고 그래요. 둔력, 묵직한 어떤 힘이 작용해서 복부가 손상된 걸로 봤는데 다만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16개월에 불과한 아이니까 진술할 수가 없죠. 이제 그런 부분이 불편하니까 아동학대 그 치사죄를 적용한 겁니다.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그 특례법이라고 2014년도에 7곡 계모 사건이 있으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이가 췌장이 절단됐어요. 세상에. 췌장은 장기 중에서도 아주 작고 장기 내에 깊숙이 감춰져 있는 장기입니다. 아우. 이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다면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이만저만한 어떤 외부 외력에 압력이 의해서, 행사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예를 들더라고요. 소가 사람의 복부를 들이받는 정도의 충격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문제 있다 판단이 돼가지고 검찰에서 이 재감정을 의뢰했어요. 전문가들한테. 그랬더니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거는 1차적으로 살인죄를 의율하고 이제 아마 이건 판단 건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한 건데 증거라면 이제 아마 공소장은 이럴 겁니다. 주의적 공소사실로는 살인죄. 그다음에 이제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아동학대 치사죄.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아마 재판을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주의적 공소사실, 예비적 공소사실이 뭔지 일단 시청자분들께 조금 풀어주시고
검찰도 그러면 살인죄를 일단 적용하면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도 아울러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살인죄를 적용을 하려면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고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망하려고 의도를 한 것, 아니면 고의가 없으면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사람이 사망할 걸 알면서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만은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일단 살인죄의 고의를 최대한 입증하려고 주의적인 공소사실을 넣는데 만약에 주의적인 공소사실에 고의가 인정이 안 된다. 그럼 무죄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검찰에서는 예비적 공소사실, 만약에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안 되면 두 번째는 예비적인 공소사실인 아동학대 치사죄로 판단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이 두 가지를 넣은 것이고요. 네. 검찰 입장에서는 살인죄를 주의적 공소사실로 적용을 하면서 이미 필적 고의를 본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언급을 하기로 피고인이 지속해서 학대를 당하던 이 복부에 강한 분력을 행사하면 피해자에게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좀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아이고, 밟는 등의 세상에. 둘력을 가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모는 혐의를 인정했습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양모는 그 전에 이 정인이가 아동학대 치사, 그러니까 아동학대를 통해서 사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것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죄는 당연히 인정하지 않은 거고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 변호인을 통해서 일단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한 건 아니다라는 것 입장 밝혔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양모가 가슴 수술을 했는데 그 후유증으로 안고 있다 떨어뜨렸다. 그 전에 뭐 밥을 먹지 않은 점에 화가 나서 누워있는 아이의 배와 뭐 이런 데를 좀 때린 적이 있지만 무슨 뭐 고의로 둘력을 행사해서 뭐 배를 밟았다거나 이런 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증거는 원래 진술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증거는 정인이의 몸에 다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모는 진짜 어떤 입장인지 양모 측의 법률 대리인, 변호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당일에 아이를 떨어뜨렸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 주장은 유지가 되는 건가요? 유지가 됩니다. 오늘 재판에서 일부 골절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하셨는데 혹시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피고인과 얘기를 해본 결과 본인이 이렇게 어떻게 때렸을 때 맞았던 부분하고 상관없는 부분의 골절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정인이 복부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밟은 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밟은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학대 치사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실 살인을 인정하겠습니까? 당연히 부인합니다. 그럼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이런 거 얘기하신 적 있으세요?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반성문 제출한 내용도 있고요. 물론 대한민국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자라 하더라도 법률적 구조는 도움 받을 수 있죠. 즉 변호인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변호인도 입장을 밝히고 있죠.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변호인도 참 곤혹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죄다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그런데 그 와중에 뭘 반성한다는 거예요. 뭘 반성하는데 앞서 그 양보란 사람은 쥐구멍에 들어가듯이 그 빠져나와서 숨듯이 법정을 빠져나갑니까? 뭘 반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모 측 변호인은 앞서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이 양모가 아이에 대한 미안함은 수도 없이 얘기를 했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을 했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이 반성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추측을 해보자면 예를 들면 살인이나 아동학대 치사와 같은 관련된 부분 혐의를 부인해도 뭐 방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온 걸로 봐서는 뭐 도덕적인 뭐 죄책감이라든지 해당 자신들이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추측은 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양부모 입장이 180도 다릅니다. 재판은 그러면 순조롭게 진행이 된 겁니까? 김복준 의원님? 일단은 피고인 측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 부위가 내가 때린 부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6개월짜리가 자해라도 했습니까?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여하간 뭐 이 법정에서 그렇게 혐의를 부인하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증인을 신청할 수밖에 없죠. 네. 그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한 17명 정도 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법의학자들이 아마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사건 당일날
뭐가 뭐 엄청나게 큰 물건이 떨어지는 걸로 보였다고 그 진술한 이웃이 있어요. 쿵 하는 소리 들은 네. 그 이웃도 이제 아마 그 증인으로 신청해서 이제 입증해 가는 그 절차를 밟을 건데 네. 결국 그겁니다. 폭력의 상습성과 치명성을 따질 거예요. 아하. 그게 입증이 돼야지 네. 미필적 고의의 살인이 통과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누가 봐도 16개월짜리 요만한 아이를 요 정도로 때렸다면 죽을 수 있다고 인식할 것 같다. 아하. 이런 판단이 된다면 네. 살인죄 의유라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증인은 17명도 신청이 됐습니다만 당시 현장에는 CCTV가 없고 네. 지금 진술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인정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증인의 진술에 의존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CCTV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그냥 정인의 몸입니다. 몸. 그렇죠. 지금 제 부검도 다시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췌장이 아까 절단된다는 사실도 확인을 한 거고 온몸에 골절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된 거고 그리고 정인이가 마지막으로 이제 경찰에 신고됐을 때 소아과 전문의의 그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단순히 진술이 아니고요. 과학적인 내용의 진술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 그냥 거기서 쿵 소리 들은 것 같은데요 정도를 가지고 살인죄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인이 몸에 있었던 이 상해 정도가 엄마 말고 다른 사람 없었잖아요. 양엄마 말고 다른 사람 없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몸에 난 상처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인이 혼자 16개월 아이가 자해를 합니까? 그럼 결국 이 몸의 상태를 기초로 해서 이 정도라면 아이가 충분히 사망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살인죄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부족하다면 이제 아동학대 치사가 인정될 텐데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것도 굉장히 끔찍한 사건인데요. 아이를 여행 가방에 넣었다가 사망했던 그 사건도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 살인죄 인정이 됐었습니다. 그와 유사한 절차를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정인이가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정인이가 그동안 양부모에게 어떤 학대를 당했는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일단 그 감정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학대가 상당 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인의 몸의 흔적을 보면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방송사에서 새로운 영상을 공개했는데 CCTV 영상인데 양부 회사의 엘리베이터 영상이에요. 이때가 정인이 숨지기 2달 전, 정인이가 14개월일 때 그때 양모가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유모차에 태우고 있었는데 정인이 머리가 뭐 꺾이고 벽에 부딪힐 정도로 굉장히 거칠게 유모차를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정인이가 굉장히 불안한 모습으로 거의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지 유모차 손잡이를 꼭 붙잡고 그런 모습이 영상에 나왔고 그 자리에 다른 아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모차를 거칠게 움직이면서 다른 아이한테는 그 양모가 소리를 질러가지고 아이가 둘 다 불안한 모습이 포착이 됐다. 그리고 그때 양모가 자기는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서 정인이한테는 마스크를 씌워주지 않았다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유모차를 강하게 벽에 밀어붙이는 바람에 그 CCTV에 찍힌 정인이는요 14개월이었는데요 정말 살기 위해서 유모차를요 꽉 붙잡고 있었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세상에. 네,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정말 아이가 불안한 듯 손잡이를 꼭 잡고 있고 아이의 목이 거의 꺾이는 듯한 영상이 있어요. 네, 그 당시에 이것을 목격했던 이 양부의 회사 직원이 그 당시에도 이 아동학대 현장을 신고할까 말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정인이의 사망 소식을 듣고 바로 이 CCTV 영상을 확인을 하고 경찰에 제보를 했답니다. 김복준 의원님, 지금 시청자분들요, 그리고 국민분들은요, 저 양부모한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오늘 그 얘기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진짜 이런 때 쓰는 말인 것 같고요. 이게 아이가 아까 저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하실 때 제가 가슴이 뭉클했는데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열고 들어올 때 그냥 확 밀어버리니까 순간적으로 그 엘리베이터 그 본인의 그 수레를 꽉 쥐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이도 본능적으로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위기 상황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저게 본능적으로. 네. 이런 경우 있어요. 아마 부모가 된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어느 날 내 아이가 갓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내가 꼭 끌어안았을 때 아이가 나하고 이 눈을 마주치고 있다가 스르르 눈을 감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아이가 본능적으로 지금 안고 있는 나를 믿는다는 표시입니다. 그렇죠. 상호 간의 교감이고 믿음이거든요. 그렇죠. 이 아이 그 아는 거예요. 늘 갖다가 집어던지듯이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불안한 상태에서 이게 본능적으로 꼭 움켜줬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이 사건 살인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는 또 있어요. 뭘까요? 양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 아내가 살인죄가 적용이 된다면 지금 이제 아동학대죄, 방임 이런 걸로 지금 처벌을 받고 있거든요. 그 경우에 살인죄, 아내가 살인죄가 인정이 된다면 오랜 기간 상습적이고 치명적으로 아내가 아이한테 어떻게 보면 살인에 이르는 과정을 거친 거를 알았잖아요. 아하.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은 살인 방조까지 미리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마 저 사람들은 이제 끝까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할 걸로 보입니다. 저 모습 보세요. 부끄러운 줄 아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만 살겠다고 내빼는 겁니까? 꽁무니를 내빼는 저 모습 보세요. 시민들 분노의 발길질이 저렇게 저 사람을 저 양부라는 사람입니까? 정말 저 인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정말 분통이 터지는데요. 더 분통 터지는 게요. 이 추모의 분위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본인이 무속인이라고 하는 그 개인 방송하는 분들이 지금 이 정인이 사건을 가지고 개인 방송을 하고 있는데 무속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마치 뭐 정인이한테 빙의가 된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팠고 삐뽀삐뽀 아저씨들이 내버려뒀어요. 엄마는 틈만 나면 때렸어요. 이런 내용을 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빙의가 됐다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언니 장난감이었어. 언니가 날 뾰족한 걸로 찔렀어. 이러면서 정인이와 내가 영적으로 대화하고 있다. 이런 식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거는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고 그래서 네티즌들이 지금 이거 자체가 2차 가해 아니냐. 아무리 조회수에 눈이 멀어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너무 돈 벌려고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그렇게 1인 방송하면서 구독이 탐납니까? 좋아요가 탐납니까? 이렇게. 저는 정말 화나요. 이런 걸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지금 이 무속인들 이 변명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나도 사람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돈 벌려고 이렇게 했겠느냐. 정말 빙의가 돼서 한 것이다. 그러면 혼자 하세요. 방송하지 마시고. 정말 그런 생각이라면. 네. 그거를 유튜브에 올려서 1인 방송을 해가지고 구독수 올리고 결국 구독수 올리고 하는 게 광고에 결국 돈이잖아요. 제발 정인이 이런 사건을 가지고 이 기회에 돈이나 벌어야겠다는 생각은 정말 좀 하지 맙시다. 정인이 이름을 내걸고 홍보, 장사하는 사람들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지난 5일에 한 판매자가 의류, 가방, 쿠션, 스마트폰 케이스 등 각종 물건에 정이나 미안해라는 캘리그래피를 새겨가지고 1만 원에서 3만 원에 판다. 이러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그렇게 해서 정이나 미안해 해시태그로 파는 그 용도, 수익금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안 팔릴걸요? 팔리면 기부할게요.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티즌들이 정말 분노를 했습니다. 이 굿즈 판매자가 나중에는 단순하게 정이나 미안해라는 챌린지를 많은 사람에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품을 제작했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정말 정이나 미안해하는 아무 관련이 없는 홍보성 게시글이에요. 근데 여기에 정이나 미안해 해시태그를 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기 때문에 정이나 미안해를 검색을 하면 자신들의 관련된 글이 검색 순위가 높아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미안할까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무속인들이나 앞서 정인이 추모하는 분위기를 이용한 무속인들이나 지금 정인이를 이용한 상품을 파는 사람들 혹시 하늘나라에 있는 정인이 명예를 훼손한 그 책임 같은 걸 물을 수는 없어요? 일단 좀 어려워 보여요. 특히 판매한 사람들은 어려워 보이고 무속인들은 검토는 해볼 수 있지만 이분들도 어려워는 보이지만 저는 생각하는 게 지금 경찰분들, 검찰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수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사실관계 어긋난 얘기들을 하면서 오히려 더 혼란을 일으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인이한테 진짜 미안하면요. SNS로 이런 장난질 하지 마세요. 정말로 정인이한테 납골묘에 가서요. 정말로 조용히 추모하고 그리고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나부터 내 주변부터 학대받는 아이들 신고하는 그런 정신 철저히 가지는 게 정말로 정인이한테 미안해하는 마음 그리고 정인이를 지켜주는 그런 마음일 거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장난질 정말 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갑작스럽게 분위기를 바꿔서 송구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정말 이 분통 터지는 마음 조금은 달래드리기 위해서 분위기를 바꿔볼까 합니다. 사실 코로나19로요 많은 가수분들이 뭐 공연도 취소되고 지난 한 해 정말 살아온 게 아니라 지난 한 해는 견뎌왔잖아요. 그런데 올해 데뷔 60주년을 맞이한 하춘아 씨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춘아 씨는 대체 연세가 어떻게 되길래 올해 데뷔 60주년일까요?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춘아예요. 금년에 7살입니다. 노래란 것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꼭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사랑이 야속하더라 가는 당신이 무정하더라 잡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어쩔 수가 없더라 여자이기 때문에 소가 멍에들의 풍년이구나 아리랑통 스리랑통 에헤야 에헤야 어사와대 달 보는 아리랑 김 보는 아리랑 하재근 평론가님, 맨 처음에 나왔던 음성 아이 때 하춘아 씨 목소리인가요? 네, 하춘아 씨가 만 6살에 데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오디션에 9살 먹은 신동들이 나와서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데 9살 수준이 아니라 만 6살에 대박 사건이네. 1961년에 데뷔를 한 거예요. 올해 그래서 지금 데뷔 60주년이 됐는데 당시 하춘아 씨 데뷔했을 때 세계 최연소 앨범 발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 매체까지도 와서 취재를 할 정도로 한동안 그래서 하춘아 씨가 계속 기록의 소유자였었는데 마이클 잭슨이 4살에 데뷔하면서 그 기록이 깨졌습니다. 지금까지 낸 노래, 음반으로 낸 노래만 해도 무려 2,500곡이 넘는다고 하는데 근데 문득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순간에요. 최단비 변호사님, 6살에 데뷔한 하춘아 씨한테 가요계 선배가 손으로 뭐 꼽을 수 있을까요? 있긴 있습니까? 데뷔 선배가?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 6세에 데뷔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요계의 대선배잖아요. 그래서 자기 위로는 선배가 별로 없대요. 근데 놀랍게도 자기 아래로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후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하춘아 씨가 67세세요. 그런데 남진 씨, 현철 씨, 태진아 씨, 송대관 씨 제가 씨라고 불러도 되는지 모를 이런 이제 가수들이 하춘아 씨의 후배고요. 하춘아 씨가 맨날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다들 나이가 70에서 80은 된 줄 안다. 근데 사실 67세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84세인 패티 김 씨 그리고 81세인 이미자 씨가 하춘아 씨보다 겨우 2년에서 3년 선배라고 합니다. 데뷔 횟수는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6살에 데뷔한 진짜 신동입니다만
근데 6살에 데뷔해서 활동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일단 사회적 분위기를 봐야 되겠죠. 네. 1961년도 그 즈음 같으면은 연예인에 대한 어떤 인식은 그닥 안 좋았죠. 뭐 딴따라니 뭐 아하, 운운하면서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좀 됐던 것 같고요. 네. 하춘아 씨가 이 중국집 빵을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 사장 앞에서 자꾸 노래를 불렀던 모양이에요. 그래요? 어렸을 때. 이제 그런데 아마 그 훌륭하게 잘했겠죠. 네. 이제 그 바람에 아버지가 본인이 하던 일을 아예 치우고 이제 접고 네. 아예 본격적으로 하춘아 씨를 이제 그 후원을 했다고 하고요. 네. 아이고 유명한 일화도 있네요. 뭘까요? 당시에 레슬링 하면 유명한 사람이 역도산이죠. 아, 네. 일본에서 활동했지 않습니까? 아하. 그 역도산 이분이 그 아버님 하춘아 씨 아버님한테 내가 하춘아 일본으로 데리고 가서 키우고 싶다. 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조건이 있었대요. 그 뭘까요? 조건이 뭐냐면 일본으로 귀화하라. 아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하춘아 씨 아버지가 딸을 한국 사람으로 야. 키우기 위해서 그 제의를 거절했다. 네.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도 뛰어났던 아버지, 아마 든든한 지원군이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아버지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춘아 씨를 뒷받침을 했다고 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매니저 역할을 다 한 거죠. 네네. 기획사 사장님 겸 매니저 역할. 네. 그렇게 했고 그런데 데뷔할 때 워낙에 화제를 일으키면서 데뷔했기 때문에 데뷔하자마자 승승장구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 아, 그래요? 데뷔하고 나서 10년 정도 무명 세월이 있었습니다. 긴 무명. 네. 그리고 나서 10년 만에 빛을 봤는데 네. 1971년에 물새 한 마리가 히트를 해서 빛을 봤는데 네. 10년 무명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10대. 야. 여기 17살에 17살에 빛을 본 겁니다. 네. 그래서 나훈아 남진 나훈아 시대에 홍일점으로 활약을 했다. 아하. 굉장한 스타가 돼가지고 19살에 리사이트를 열었는데 네. 그때 리사이틀이라고 하는 것은 남진, 나훈아, 이미자, 김추자급이 돼야 열 수 있는 건데 네. 19살 소녀가 리사이트를 연 거예요. 야하. 근데 청계천 근처의 극장에서 리사이트를 했는데 그때 하춘아 씨 보러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왜 청계천에 세운상가 구름다리 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위에 올라가니까 세상에. 경찰이 출동해서 이러다 건물 무너집니다. 야. 사람들을 내리게 하면서 네. 질서를 정리할 정도로 그렇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정말 대단했다는, 인기가 대단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을 심금 올렸던 물새 한 마리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저한테 소중하지만 꼭 의미를 두자면 이제 물새 한 마리가 부를 때마다 이렇게 좀 가슴이 짱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짝을 지어 놀던 님은 어디로 떠났기에 로 있어서 머나먼 저 하늘만 바라보고 울고 있나. 떠난 님은 못 오는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저 음반 표지에 엘레지의 여왕이라 불리는 이미자 씨와 그러니까요. 나란히 찍혀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얼마나 인기가 대단한지 실감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하재근 평론 말씀하셨잖아요. 10년간의 무명 생활.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약간 웃기죠. 6살에 되면서 10년 무명 생활을 했고 16살 때 물새 한 마리를 히트를 쳤잖아요. 16살 때 뭐 하죠? 학교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하춘아 씨가 이제 저 때부터 완전 탑스타 반열에 올라서 원래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연말에 보면 네. 여자 가수상, 남자 가수상 뭐 이런 거 네네. 수상하잖아요. 원래 한 가수를 4년 연속은 이렇게 약간 나름의 불문율이 있는데 그걸 처음 깬 게 이제 하춘아 씨라고 그래요? 하고요. 네. 이렇게 인기가 많았으면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있었을까요? 아하. 그래서 저는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학교에 카메라가 오기도 하고 학교 생활을 당연히 제대로 하지 못했을 거고요. 네. 그래서 공연을 계속하다 사춘기도 못 느끼고 그냥 지나갔다고 세상에. 하세요. 그리고 친구들과 이제 안타까운 건 저 10년 무명생을 굽고 16살 때부터 히트를 쳐서 그 외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동창들하고 원래 우리 학교 다니면서 느끼는 소소한 즐거움 그런 걸 느끼지 못한 아쉬움이 좀 남는다 이런 말씀하십니까? 아니 근데 지금 쭉 백성문 변호사님 설명 중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앨범에 이 나왔던 하춘아 씨의 모습만 봐도 참 다양한 매력이 있네. 팔색조 매력에도 과언이 아닐까. 보세요. 이 어떤 복장을 했냐, 어떤 헤어스타일 했냐에 따라서 정말 매력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학창 시절 제대로 즐기지 못해서 아쉽다는 하춘아 씨. 그런데 여전히 그 기억은 남아있을 거예요. 인생의 든든한 지원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어떻게 남아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저를 후원해 주신 분이 아버지 딱 한 분이세요. 아버지께서 저를 안 키워주셨다면, 길잡이가 안 되어주셨다면 전 지금 다른 모습의 하춘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의 당신 딸 노래 중에서는 무죄라는 노래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미워 말아요 원망도 말아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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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무죄이니까 눈물샘이 그냥 터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제가 제 얘기를 하려니까 이게 다 아버지와의 추억을 떼놓고 제 노래 생활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돌아가시고 지금 1년 좀 지났는데도 이렇게 가다가 혼자서 괜히 아버지, 내가 그때 아버지 잘못했어. 아버지, 그때 왜 아버지 나한테 얘기 안 해줬어? 이렇게 혼자서 저도 모르는데 중얼거리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하춘아 씨한테도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 곁에 계실 때는 소중함 그리고 이 든든함을 모르다가 빈자리가 생겼을 때, 이 자리가 비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를 찾고 있네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그 하춘아 씨가 2019년도에 이 부친상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101세 노환으로 이제 별세를 하신 건데요. 이 하춘아 씨가 앞서서 보신 것처럼 아버지는 60년 노래 인생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셨고 아버님이 상당히 깨어있는 분이셨대요. 그래서 하춘아 씨가 가수로 데뷔하는 것을 정말 유일하게 지원을 해주셨고 그때 회사 일을 다 놓고 하춘아 씨에게 올인을 해가지고 동아예술학원에 입학도 시키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매니저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수집했던 트로트 자료를 이제 통해서 하춘아 씨가 최초로 트로트 센터도 설립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요, 여러분. 하춘아 씨가 올해 데뷔 60주년이라 그랬잖아요. 하춘아 씨 60년 노래 인생의 아버지 다음으로요.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누굽니까? 이주일 씨죠. 이주일 씨요? 코미디언 이주일 씨. 어허. 하춘아 씨 공연의 전속 사회자로 네. 활동을 해서 10년 동안 함께 공연을 했다. 네. 총 7,000회 이상을 공연했고 와. 1년에 180번을 같이 다녔다. 공연을 네. 하면서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디션을 뽑았다는 거예요. 어허. 당시에 옛날에 악단이 있고 막 단장이 있고 막 그랬는데 사회자를 뽑았는데 이주일 씨가 오디션 보러 온 거죠. 와. 근데 단장님이 단칼에 잘랐답니다. 못생겨서 안 된다. 세상에. 근데 아이고. 하춘아 씨가 일단 오디션이라도 좀 보고 자르든지 하시라라고 해서 단장이 그 얘기를 듣고 무대에 세웠더니 너무 잘해서 야. 사회자로 결국 계약이 돼가지고 네. 결국 평생의 동반자처럼 야. 그렇게 공연을 같이 했다는 거죠. 하춘아 씨와 고 이주일 씨가 무대에서 함께한 인연이 무려 10년이 넘는답니다. 그런데 이주일 씨가요. 그냥 무대 사회를 본 정도에 그친 게 아니에요. 하춘아 씨의 생명의 은인이라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977년도 11월 11일이에요. 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막 폭파가 되는데요. 그 위력이요. 땅이 막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제가 땅 속에 파묻히는 것 같은 그런 위력인데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이 막 이렇게 돼요.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근데 그 속에서 아주 개미 목소리만하게 하춘아 씨 소리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이주일 씨가 저를 막 불렀는데 전 못 내려가겠어요. 그랬더니 저는 중상이 아닌데 이주일 씨는 이렇게 골을 보호하고 있는 뼈가 있잖아요. 이게 벽돌이 쳐가지고 이렇게 주저앉은 거예요. 함몰됐죠. 전 못 내려가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 내가 담벼락에 붙었을 테니까 내 머리를 딛고 내려오래요. 그게 전 다친지도 모르는데 진짜 딛고 내려왔어요. 머리를 딛고. 그래갖고 이주일 씨가 업고 갔는데 머리를 다쳐놓으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백성문 변호사님 앞서 그 공연을 펼쳤던 극장의 모습 정말 아수라장 폭탄 맞은 것처럼 아수라장된 그 상황에서도
전쟁 같은 상황에서 하춘아 씨를 살렸던 이주일 씨입니다. 네, 맞아요. 1977년에 있었던 이 이리역 폭파 사고는 굉장히 큰 사고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춘아 씨 입장에서 거의 전쟁이 난 거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고 본인이 거의 포기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주일 씨가 하춘아 씨 애타게 부르고 이 무너진 극장 안에서 이제 하춘아 씨를 구조해 나온 건데요. 네. 근데 고 이주일 선생님 진짜 코미디언은 코미디언이신 것 같아요. 뭐라고 이 소회를 밝혔냐면 이거 하춘아가 죽으면 밥줄이 끊겨서 내가 세상에. 살렸다라고 저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이주일 선생님이 2002년에 이제 암투병을 하시다가 세상을 아하. 떠나셨는데 이주일 선생님이 이제 남긴 편지를 보니까 하춘아 나랑 보통 인연이냐 무명이던 날 고정 사회자 시켜준 은인이다. 그러니까요. 우리 집 사기한 사람이다. 본인이 희생을 하면서도 이걸 정말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고 이주일 선생의 모습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가수로 만들어준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이주일 씨. 그런데요, 자신의 반려자인 남편분은 어떤 분일까요?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번 이제 맺은 인연을 끝까지 가야 한다는 그런 굉장히 괴로움이 있지만 우리 남편하고 살면서 아니 뭐 이런 남자가 있지 그런 걸 수시로 느껴요. 굉장히 고지식해요. 사랑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제 하고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혼 전이나 후나 뭐 요만큼도 변한 거 없고요. 정직하다, 성실하다. 뭐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그런 고지식한 사람이다. 야, 참 남편분에 대한 이 얘기만 들어봐도 얼마나 사랑이 진한지 느껴집니다. 최담희 변호사님. 네, 하춘아 씨가 남편과 중매 결혼으로 이제 만났는데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이 흰 셔츠 안에 검은 러닝을 입고 나왔대요. 그래서 이 사람을 챙겨준 사람이 없구나. 너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고요. 굉장히 인고 부부세요. 그래서 하춘아 씨는 남편의 애칭이 여보쇼고요. 남편의 휴대전화에 하춘아 씨를 하천사라고 저장해놨다. 또 이렇게 네. 인고 부부의 면모를 보여줬는데 안타깝게도 아이는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춘아 씨는 모든 걸 다 주시지는 않는구나라고 생각하신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하재근 평론가님 하춘아 씨 하면은 우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앞선 앨범 자켓부터 쭉 우리가 봐왔습니다만 지금도 세월을 역행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관리에도 참 철저한 것 같은데 물론 가수다 보니까 목소리 관리도 잘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하춘아 씨 제가 그 대기실에 그 좁은 공간에서 옛날에 우연히 뵌 적이 있었는데 네. 진짜 이렇게 원로 가수 같지가 않고 지금 한참 활동하는 중견 가수 같은 느낌의 네. 그런 분이 저는 참 어떤 기색이 네.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하춘아 씨인 거예요. 제가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드렸는데 경력이 공기 바짝 60년이 들으셨겠어요. 되는 분인데 네. 엄청난 선배님이잖아요. 네. 근데도 그렇게 지금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그런 정도의 지금 자기 관리를 보여주고 계시고 네. 아버지가 100세가 넘게 그러니까요. 사셨으니까 네. 아마 장수 유전자도 받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수십 년은 창창하게 네. 현역으로 활동하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름처럼 봄날 같은 일만 앞으로 생기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